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그룹 박성인 부사장입니다. 저는 신한에서 전략과 지속 가능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유넵 FI의 글로벌 운영위원회 아시아 태평양 뱅킹 부분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넵 FI 주관의 지역 라운드 테이블의 탄소 중립 고위급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매우 기쁘고 오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아태 지역의 많은 환경단체나 금융기관들이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한국 중심의 어떤 세션 논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하고 밀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금융기관의 대응 현황, 그리고 환경 정책을 현장에서 추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여러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국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대표적인 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금한성 기후변화정책관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의 금한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술위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KB금융그룹의 김진영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넵 FI 임대영 한국 대표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고민이 많으실 분 같습니다. 먼저 환경부의 금한승 국장님께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동안에 그 전에 있었던 온실가스를 20% 감축한다든지 30% 감축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탄소 중립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어떻게 달성해야 될지 그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 말까지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산업 부분에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 또 수송 부분은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될지, 건물 뭐 이렇게 부문별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될지 부문별 추진 전략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문별 추진 전략이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놨던 탄소 중립 이전에 세워놨던 각종 정책들,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든지 모든 그런 정책들이 그런 탄소 중립에 맞춰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 시나리오가 나와서 부문별 전략이 마련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저 한상춘 논설위원님께 잠깐 여쭤보면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 탄소 중립이 어느 정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일단은 올해가 사실 여러 가지로 그 환경 문제 다루는 이런 입장에서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또 의미도 크지 않냐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교토 정서 관련해서 민간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올해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환경 문제 이전 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인시적인 측면이라든가 실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후퇴한 감이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오면서 첫 행정명령으로 파리 기후 협약에 의해서 기후 정상회의도 화상이긴 하지만 열렸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이렇게 심포지엄을 마련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언론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는 바이든 이렇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윤리적 문제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할 정도로 이게 중요성이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핵폭탄보다도 지금의 기후와 관련돼서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쓰나미라든가 이런 문제가 인류의 살상사를 이렇게 보면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윤리적 문제를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 시각에서 사실 실행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국의 정부의 세부적 정책 이전에 이게 보편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과 같은 보편적 기구가 이를 윤리적 문제로서 다뤄야 된다 하는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실행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 CO2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누적적 개념이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실행성에서 보면 가장 문제가 CO2 가스를 누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먼저 갔던 미국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과의 이렇게 책임 문제가 이전의 교통 문제를 비롯해서 포스트 교통서의 가장 이렇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 정부에서 이런 정책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많은 얘기를 있습니다.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행 문제가 관련해서 이 문제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은 사실 그 5년 대통령 다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인식이 실행이 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보편적으로 이렇게 효과를 받아야 되는데 현 정부 와서도 사실 그 탄소 제로 2050년까지 하겠다 하면서도 이 산업 정책이라든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사실 그 정부가 세우는 목표와 수단 간의 미스매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줘야 되는 민간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냐. 그럼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이전 정부는 또 바뀌는 이후의 정부는 또 바뀌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 언론에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퀘션을 많이 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있는 올해 첫 해 이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이걸 그 인식을 좀 개입을 해야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음에서 어차피 오늘 탄소 제로 금융이니까 금융 사이드에서 가장 이렇게 먼저 나왔으니까 앞서간다는 KB 쪽에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KB금융그룹의 김진영 상무입니다. 그 KB금융그룹은 그 탄소 중립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탈석탄 선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 9월에 금융그룹에서는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선언하기 앞서 사실 또 좀 고민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탈석탄소 금융을 선언하게 되면 저희가 석탄화력 발전소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되고, 야 이거 정말 이게 다 포기하면 너무 큰 손해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히려 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함으로써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발생을 하고, 또 저희의 어떤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대내에 표명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해관계자들한테는 또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이런 그 판단을 이사회 중심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 탈석탄 선언을 이끌어서 결국은 그 현재 그 금융기관에서 가장 먼저 그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이 탈석탄 금융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채권 인수 참여는 중단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에 또 이거 말고도 올 2월 달에 적도 원칙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 위험이 큰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 적도 원칙에 가입을 함으로써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그 UN 주도에서 만든 이 탄소 중립 은행 연합이 있습니다. 이걸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KB 금융그룹하고 신한금융그룹이 그
이제 서명기관으로 가입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 그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는 어떤 거냐면 그 올 11월에 영국 그 글래스고에 있을 그 유엔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대비해서 그 마크 커니 그 지금 현재 그 유엔 기후행동 재정 특사로 계시는 그 마크 커니의 그 주도하에 만들어진 글래스고 금융연합 중에 업종별로 다 이제 그 연합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연합, 보험연합, 그 연합, 증권, 자산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은행연합에 지금 KB와 그 신한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가입한 은행들은 대출과 투자에 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이 그 탄소 중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들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매년 5년마다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매년 달성 현황을 점검해서 공유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최근에 작년 연말에 보면 신한금융그룹에서 또 그 제로 카본 드라이브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처음에 탄소의 배출량에 대한 접근을 일반 인더스트리하고 마찬가지로 자체 배출량, 저희들도 사실 이 전기를 엄청 많이 씁니다. 뭐 은행 전산센터 같은 경우에 한 인구 5만 도시의 어떤 막대한 데이터를 돌리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에서 이거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어떻게 줄일까라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 트랜스폼 2020도 발표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TCFT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니시티브에 가입하면서 또 UNEP FI에도 가입하면서 이제 PRB 책임은행 원칙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금융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금융이라는 게 자본의 중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체의 산업 흐름을 저탄소 방향, 탈탄소 방향으로 유지할까,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들이 1년에 배출하는 탄소가 한 9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 전체의 저희 대출해주고 있는 기업이 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은 1100만 톤이나 됩니다. 문제는 9만 톤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100만 톤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게 어찌 보면 금융에서 더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10월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탄소 중립 선언했을 때 11월에 그럼 우리 600조의 총 투자나 이 대출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는 제로로 만들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50년에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은 신한으로부터 투자나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비단 국내 금융의 이야기만 아니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더 빠른 데는 2040년까지 넷제로를 이렇게 선언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고민을 했고, 다행히 또 그 이후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런 제로 카본 드라이브라는 걸 했는데, 사실은 넷제로의 개념입니다. 넷제로 탄소 중립 똑같은 건데, 이 넷제로의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그만큼 배출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감축하는 거, 예를 들어 친환경이랄지 조림이랄지 이렇게 감축하는 것도 해서 네트의 개념으로 제로를 만든다는 게 2050년까지 이 목표인데, 사실은 이러한 옵셋, 이렇게 감축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게 그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정량화하고 객관화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나름대로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제로로 만들었다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어떤 목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SBTI로 해서 사이언트 베이스드 타겟 이니시티브가 있습니다. 그쪽에 인정을 받아야 돼서 이제 그 목표를 감축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탄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네덜란드에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탄소회계 금융협회인데 그 네덜란드 쪽이 항상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쪽에서 탄소 배출의 측정 기법도 좀 더 고도화해야 되고 그래서 2050년까지 단계별로 2030년에는 저희들이 38%를 줄이고 2040년에 70%를 줄이고 2050년에는 이제 넷제로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네. 신안에서 그 말씀하신 그 기준들 네. 아무래도 이제 탄소라든가 이런 건 공공성, 세계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 글로벌 스탠다드를 정립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보다도 다른 데의 그 네. 레벨 플레잉이 필드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국제 협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지금 그런 기준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피케프라 해가지고 네네. 네덜란드에 있는 탄소 회계 금융 협회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런 국제적인 기준들이 없으니까 네덜란드가 그런 쪽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 친환경 금융 기관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업에 대한 우리가 대출한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철강 회사 같으면 톤당 얘들이 실제로 이제 배출하는 걸 다 측정해야 되니까 철강 한 톤을 생산할 때 탄소가 얼마 드는지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는 그게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CDP나 여러 가지 외국 기관들도 그 건의에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가입 기관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편집위원님 말씀대로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더드 없고 자발적인 글로벌 스탠더드들이 이니시티브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쪽으로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이 몰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한 그 PCAF, PCAF에 가입을 했고 아마 KB나도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들도 이제 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언젠가는 뭐 유엔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구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공식적인 인정 기관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자발적인 이니시티브에서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2021년 3월에 이번 올 3월에 그 아까 말씀하신 SBTI 그다음에 PCAF에서 PCAF로 가는데 이 두 가지 이니셔티브에 저희도 가입을 했고 이 두 개 이니셔티브의 차이점은 SBTI는 그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때 참 그 기준이 되는 이니셔티브고 그다음에 PCAF는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론을 이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이니셔티브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작년 연말에 나왔어요. 그 작년 연말에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 PCAF의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리스크 관리 체계라든가 저희 KB 같은 경우도 그 고도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의해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고 어떤 군에서 지금 그 배출되고 있고 얼마만큼이 배출되고 있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시점 가면 어떻게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관리 전략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본 것은 과거에 이렇게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보면 권고사항을 이렇게 될 때에는 사실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의 가입해서 법적인 문제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교토 정서의 글로벌 스탠다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탄소 제로 문제 금융과 관련해서 그런 각각의 기준들이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 어차피 사실 이행력에 있어서 이 문제가 정립되지 않으면 많은 그 가변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쪽 분야. 지금 이거는 네네. 사실 금융이다 보니까 네네. 금융 당국의 그 프로세스라든가 입장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입법이라든가 이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당국의 입장을 보면 그 올해 안에 그 기후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에 대한 초안이 좀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돼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되면은 다시 바젤위원회에서 또 금융당국 쪽으로
규제 비율이라든가 이게 이제 통보가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러면 그 저희가 뭐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테스트를 뭐 거치겠지만 관리 감독 방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아까 그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물론 뭐 법에 의한 그 제한은 아니겠지만 그 금융 당국에 의한 관리 감독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한 3, 4년 뒤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환경부에서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여쭤보면 어차피 그 기업이 자율적 간다 하더라도 국가의 권력이 기업 권력보다 앞서는 시대에 있어서는 정부의 그 이렇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과 민간이 앞서간다 하더라도 정부 쪽에서 쫓아가지 못하면 선행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이렇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국제협약의 권고사항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현 정부의 이와 관련돼서 문제에서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외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굉장히 민간은 좀 앞서가는데 국제협약을 지켜가는데 한국의 문재인 정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환경정책, CO2 가스 문제 이런 데에서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 외딴 섬으로 좀 가는 것 같다 하는 입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이렇게 위기식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탄소 제로를 간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딱 막고 있을 때는 이게 민간 차원에서 갈 수가 있는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점을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어쨌든 오늘 주제가 금융 쪽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에 이미 한 10년 전에 정부에서 녹색 성장이 나오면서 그때도 녹색 금융이라는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처음에 마치 좀 활성화될 것처럼 하다가 그냥 쑥 사라진 뭐 이런 케이스인데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한 차원 높은 탄소 중립이라는 이제 체인지가 됐고 전체적인 개념 그러니까 프레임워크가 체인지가 됐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좀 놓치는 게 많은데 예전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국제 회사 기구에서 선박 연료 규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전에 대한민국이 대처했던 방식은 뭐냐면 아니 뭐 당장 지금 규제가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 지켜보자. 근데 갑작스럽게 IMO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IMO에서 결정은 바로 국제적인 규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선박 규제를 못 맞춘 그 배는 아예 입항이 안 됩니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제 녹색금융을 논의하던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그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실제로 TCFD 같은 것만 보더라도 그게 현재 국제법상으로 무슨 뭐 규정이 나온 게 아니지만 거기 논의된 내용이 각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금융감독기구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그 금융감독기구에서 뭔가 또 규정을 만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금융기관한테 바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환경부하고 금감위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 배추권 거래제도 이제 저희 지금 대한민국은 현물 거래만 되고 있는데 유러피언 유니언은 다 풀어서 선물이라든지 옵션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금융기관의 참여를 지금 확대시키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녹색이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감위하고 K 텍소노미 그래서 이제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 어떤 행위가 녹색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느냐 이걸 해주면 금융기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그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업은 이윤 국대화를 추구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을 아까 신안에서 말씀하셨듯이 저탄소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K 텍소노미를 만들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제 저희가 초안이 나왔으면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그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뭐 온실가스 배출량이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정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원하는 형태나
아니면 가공을 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어떤 것이 금융기관이 원하는 정보인지 그것도 지금 저희가 TCF 대응에 필요한 정보나 보고 가이드라인이 뭘까 이거를 지금 이제 정책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은 아마 상당히 민간에 그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환경에 아까 위원님 말씀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환경에 대한 네네. 어떤 공시나 레귤레이션의 흐름은 처음에 이제 자율 공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우리 금융기관들도 우리가 금융기관들의 환경에 대한 폴리시가 어떤지, 리스크 시스템이 어떤지, 실제로 얼마나 뭐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탄소를 배출한 이런 자율 공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제 강제 공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강제 공시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그때부터 레귤레이션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공시에서 이제 강제 공시로 이제 넘어가려는 그런 단계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강제 공시에서 이제 레귤레이션 넘어가려는 단계고 아까 지금 KB에서 말씀한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 이런 쪽도 사실은 아까 뭐 안 지키면 그만 아니냐라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매년 5년 동안 그걸 보고해야 되고 compliance or explain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omply or explain. 그러니까 니들 그걸 따라라. 못 따르면 왜 못 따르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그렇게 니들이 목적을 못 지켰던 목표를 달성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적어야 되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보고서들을 또 각국의 투자자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적인 기준도 점점 이제 강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또 투자자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락에서도 그 ESG를 그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듯이 금융기관도 역시 그 이 자금을 돌려야 되고 중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자금의 그 수혈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투자자들로부터 만약에 불신을 얻는다면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법으로 규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신뢰를 중시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그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SG 중에서 말씀하신 약간 그 외부 효과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것, 이제 기후 리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탄소세처럼 시장으로 마켓으로 내재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지금 금융 규제 당국들은 ESG 전반에 대한 논의보다도 이제 기후 변화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탄소 중립을 금융기관이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생기면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연기금이나 보험회사들이 탈탄소 금융 선언을 했었는데 올해 3월 달에는 한 113개 금융회사들이 이번에 2050 탄소 중립과 기후 금융을 위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ESG 보다 좀 구체적으로 기후 리스크의 내재화, 제도화가 좀 빨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신한에서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중에 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중립을 하려면 전 산업에 대한 그 있습니다. 어떤 예, 예. 리스크를 데이터가 다 있어야 아셔야 될 되고, 것 예, 같으니까 같아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좀 우리 또 한상충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좀 사실은 이게 하나의 금융기관이나 한두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제로 카본을 간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금융기관으로 고객들이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좀 더 강한 제도적인 장치랄지 아니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녹색금융 모금 규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은행연합회가 주도가 돼서 만드는 건데 그 금융위원회나 이런 연합회의 생각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좀 강제성을 모범 규준이라는 건 사실 안 지켜도 되는 거지 법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사실은 안 지키면 그 안 지키는 이유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있던 규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자체 기준이지만 그런 것들도 좀 가는 것 같고 지금 제일 진짜 어찌 보면은 필요한 게 그런 녹색 데이터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고민도 많은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나 KB가 이렇게 뭐 거래하는 기업한테 요구했는데 그 기업이 안 줘버리면은 사실은 뭐 안 주고 다른 데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거, 이 ESG, 특히 기후금융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들이 경쟁자가 아니고 다 협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출 받으려면은 이런 기후 데이터를 제공 안 하면 대출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되는 건데 아직은 국내 수준이 그까지 안 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대고객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이제 이 탄소 배출량을 앞으로는 우리 뭐 지금 KB도 아까 심사 기준이나 이런 데다 반영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지금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개별 기업의 신용 등급에 ESG 요소가 포함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랄지 그 기업의 인권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레이팅에 재무적인 요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재무적 요인 중에 ESG 요인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투자 심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올해 안으로 세팅을 다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탄소 배출량에 대한 감축 계획을 주세요. 지금은 얼마 정도 배출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감축을 하셔야지 이제 배출이 연장이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고객 인게이지먼트라 그러는데 그런 인게이지먼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다 합심을 하고 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우리 우량 고객이고 이거 돈 우리 많이 주는 고객인데 이거 요번에 놓칠 수도 있다 그래 생각을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과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탄소를 안 줄이면은 아까 탄소세랄지 뭐 그 배출권 탄소 배출권 뭐 이런 데서 사야 된다 할당을 사야 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자체의 재무제표도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그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 자체도 은행도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교통정서 체계 때 아마 그때도 벌써 어프로치가 좀 틀렸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만 우리나라가 그 당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있다. 항상.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게 맞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교토정서 체계 하에서 기후변화 협약이 갈 때 저도 기후변화 협약을 한 20년 동안 팔로우를 했는데 가보면 상당히 애매합니다. 얘기할 때 선진국은 아니야. 그렇다고 개도국도 아니야. 중간인데 그렇다고 대안 내놓기도 뭐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선진국에서 물어봅니다. 대한민국 포지션이 뭐냐? 그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정부가 하는 일은 이제 지금 뭐 노선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중장기를 바라보고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있고 법률이나 이런 제도적 차원에서는 뭐 법이라는 게 정부 혼자 만드는 건 아니니까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특히 금융과 관련해서 좀 이 녹색 금융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금융기관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그 기후 리스크 평가라든지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가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데이터가 정부가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저희도 좀 어려움이 뭐냐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면 이건 기업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그렇죠. 못 주겠다. 네.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뭘 영업 비밀입니까? 공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 또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났습니다만 우리나라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이 뭐 배출 부채가 크다. 뭐 아주 뭐 몇 년만 지나면 이게 뭐 수천억 된다. 근데 그게 사실은 금감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그 배출 부채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회계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잘 지키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가
배출권을 사야 될 부채만 기록을 하고 자기가 남아서 팔은 수익은 기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부채만 많은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제가 뭐 한 지난주에도 벌써 금감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자. 그래서 할당을 얼마를 받았고 배출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판 그게 얼마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충당 부채나 뭐 수익 같은 경우는 토탈로 돼 있어서 그 안에 보이질 않으니까 또 부채 쪽은 배출권 부채가 명확히 이제 나와 있는데 수익은 다 뭉뚱그려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그런 최소한의 그런 데이터만 잘 기재를 해줘도 금융사이드에서 봤을 때 이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진짜로 이거는 기업의 경쟁력을 침해하는 영업 비밀이 아닌 정도는 그거를 로 데이터를 뭐 주는 거는 좀 뭐하다고 하면 그걸 최소한 가공을 해서 최소한 그 정책 결정 판단을 할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좀 개선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말씀.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제도적 인프라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국가의 탄소 중립의 목표가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인프라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물 경제가 움직일 거니까 금융 시스템은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뭐 IMF도 이제 탄소세를 도입해야 된다. 또 BIS도 그린 수완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정책은행들도 녹색금융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고 또 금융의 어떤 성과를 또 늘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민간에서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련된 그 기후 리스크 관리 감독 체계도 도입하고 텍소노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정부 공개된 인프라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쉽고 또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단편적인 어떤 정책 프로그램도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EU처럼 지속가능 금융 액션 플랜 이런 로드맵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금융위원회나 감독기관에서 오시진 않았으니까 제가 KB의 금융기관 레벨로 들어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KB금융그룹에서 이 탄소 중립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저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시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하겠죠. 그 저희가 아무래도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여신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과연 정말 투명하고 일관되게 저희가 볼 수 있느냐,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그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게 지금 사실은 아쉬운 점이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들 타사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외부 평가 기관들 MSCI라든가 뭐 DJSI 뭐 이런 데들의 한 7, 8개의 점수를 가중치를 넣어 가지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검증하고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또 저희 KB증권 같은 경우는 외부 평가 기관의 그런 평가에다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성 평가를 넣어서 좀 클릭 조정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는 지금 한국기업지배구조원하고 같이 한번 모델링을 좀 만들고 있어요. 평가 모델을 좀 만들고 있고 좀 궁극적으로는 이런 기업 사실 우리가 대기업은 ESG 뭐 기후 뭐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중견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은 거의 전멸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현상을 진단하고 개선점, 보완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걸 진짜 국가 차원에서 형성이 되려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렇게 데이터라든가 이런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성 그게 좀 보장돼야 되고 그게 투명해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우리가 평가하기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럴 텐데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기업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런 문화가 계속 이런 현재의 철학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공감대가 넓혀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분류체계 표준화입니다. 이 분류체계 표준화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부에서 K 텍소노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EU 텍소노미에 참여를 했어요. 그 워킹그룹에 참여해서 저희의 그 중소기업 대출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그린이 아니냐를 갖고 이제 한번 돌려본 거죠. 돌려보고 올해 다시 그 페이지 2 단계에 들어가서 페이지 2에 들어가서 그 좀 더 세밀하게 그 워킹그룹에 들어가서 지금 해보고 있어요. 해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마침 이 자리에서 이제 바람이 있다면 그 이제 금융위하고 환경부 주관으로 지금 K 텍소노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초안이 이제 만들어지면 우리 이제 여기 신한도 계시고 저희 KB도 있지만 이런 민간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한번 돌려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제일 이상적으로는 이 공인된 국가기관의 이 분류체계와 민간이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갔을 때 가장 실효성이 높은 그런 분류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의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좀 지금 힘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 뭐 이 자리에서는 되게 좀 조그만 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재화 문제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 생각들이 우리는 언론에서는 막 굉장히 중시하고 퍼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고객들이라든가 직원들 속에서 이게 과연 문화로 내재화됐냐?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 그러니까 다양한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ESG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떤 하나의 문화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 금융기관 너무 꾸짖지 마시고 저 덕담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중요한 그 해지 않습니까? 중요했는데 사실 그 중요한 시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는 ESG 이렇게 해서 지금 확산된 그것이 뭐 환경 문제든 사회적 가치 문제든 가버넌스 차원에서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언론기관에 이렇게 종사하다 보니까 그 기관을 통해서 언론기관에도 사실 이 문제의 보편적 차원에서 이렇게 전 국민의힘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위기 상황이라든가 또 가야 될 반드시 필연의 길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측면에 언론 보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KB 측에서 오셔서 잘 알지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그런 감추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정부의 보고 사항으로만 이렇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제 프로덕트 아웃풋 같은 이런 쪽에서의 정부가 해줘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간으로 앞서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 차원에서는 모처럼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을 때 어쨌거나 이것이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야지 한때 유행으로 가지는 않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보다도 민간의 두 분이 오셨으니까 또 이 분야에 가장 앞서가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좀 최근에 본인들의 이런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ESG 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 있어서는 이런 측면에 공공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ESG 위원회를 만드는 거고 또 대외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리고 이런 측면과 관련돼서 수익도 새로운 상품도 이제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 그다음에 금융이 이렇게 또 주관하는 기관이 이렇게 봐서 언론기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사항을 반복될 수 없다 보니까 특히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 CEO로 맡은 김정호 사장이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당부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기관이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실물 경제 기업들하고 같이 가는 일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환경부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좀 지혜를 주십시오. 예, 뭐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정확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번 정부에서만 시작돼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롱텀 30년까지 30년 이상으로 가야 될 거고 쭉 유지가 되려면 어쨌든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지만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처한 위치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제도 선진국이고 전반적으로 다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책임감이 더 커졌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탄소 중립 방향을 정했으면 지금 이거는 과거와 달리 뭐 너는 얼만큼 줄여라, 우린 이만큼 이게 아니고 한 분야도 누락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줄여 나가야 탄소 중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는 그 뭐 여기 계신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업, 산업계, 그다음 정부 이게 다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서 줄여야지 탄소 중립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도 그 모토가 뭐냐면 저 표가 뭐냐면 바로 지금 나부터 2050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이거는 정부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혼자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압니다. 산업계도 요새 만나보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탄소 중립 가야 될 방향인 건 다 공감한다. 그러나 하기가 어렵다. 도와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이 우리가 뭐 산업계도 도와주고 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내재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재화가 이게 그럼 산업계만 다 줄이면 대한민국은 2050년에 가면 탄소 중립이 되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스스로 생활에서 쓰는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다 거기서 온실가스가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주류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도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법률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내재화 과정에서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정부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금융과 관련된 문제는 저도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지만 특히 녹색 금융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냥 자랑은 아니지만 제일 오래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뭔가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서로 공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무슨 그 분명히 그걸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가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 정보를 쓸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저희 환경부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감이나 금감원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활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기반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유넵 차원에서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넵 글로벌 스티어링 커미티에 참여해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유넵 FI도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도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4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43개 금융기관들이 그쪽에 지금 시그니처리 파운딩 시그니처리로 사인도 했는데 크게 보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는 데에서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계속 해보면 느끼는 건데 이 기후 관련 DB 하고 이 기후 시나리오나 이런 여러 가지 분석 툴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사람들은 보면 진짜 한 10년 15년씩 그것만 한 사람 기후만 본 사람이니까 그런 전문가들 그런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하고는 좀 많이 우리보다 참 많이 앞서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 그렇지만 아까 금한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가 또 이
이 아시아 지역에 요구하는 특히 한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요구하는 요구도 큽니다. 사실은 이게 니들 어느 정도 레벨이 된 아직도 이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시아 이쪽에 리지널 라운드 테이블을 이렇게 좀 빨리 많이 열어가지고 특히 레귤레이터들하고 민간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코어를 해서 수준을 좀 빨리 좀 끌어올려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제 논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 우수 사례 뭐 저희하고 뭐 KB가 이제 먼저 좀 시작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모든 금융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우수 사례나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 또 유럽 FI에서 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임들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접근할지 탄소 측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감축은 어떤 기후 시나리오로 감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노하우를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유럽 FI 차원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임정훈 대표님 네. 또 유럽 한국 대표로서 또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유넵 FI에서는 탄소 중립 또 방금 말씀하신 넷제로 얼라이언스를 이끌고 있고요. 또 TCFD를 은행 보험 투자로 나눠서 이제 시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딩 저희 유넵 FI 서명기관들은 특히 이제 이쪽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아태 지역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독기관,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태 지역의 감독기관들을 모아서 기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세션도 만들고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 기후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좀 아태 지역에 좀 모범 역할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저희 유넵 FI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럽과 그 북미의 금융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 아시아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이제 탄소 중립의 여정을 같이 이제 시작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번 세션의 마무리 멘트. 혹시 우리나라의 다른 금융기관들 또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아태 지역의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이 기후 리스크 관리 또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멘트를 해주실지 먼저 KB부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던 아티클을 보면 이 ESG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ESG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치와 잃는 가치에 대한 적절한 그런 조화가 되게 필요하다, 균형감이 필요하다라고 이런 아티클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맹목적으로 막 하는 것보다는 일단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KB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략적인 측면입니다. TFT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 아래 TFT 1, 2, 3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그 중에 그 TFT 1은 그 전략적인 면에서 이 앞으로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짜고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품단입니다. 상품에 대한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고객들이 참여해서 ESG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그걸로 통해서 금융기관 본연의 그 업을 통해서 뭐 경제적인 이익을 또 향유하실 수 있도록 그런 그 상품을 연구하는 부분을 하나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재화 부분입니다. 내재화 부분에서는 KB 그린 웨이브 2030이라고 해서 그 안에 저희가 노 플라스틱, 레스 페이퍼, 그다음에 세이브 디 에너지 해서 이 세 가지 원칙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화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조직을 갖추고 위원회를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저희가 그렇다고 그 세상을 지금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준비해가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하나씩 전략, 그다음에 상품, 문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가시면 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자리를 빌어 또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부 금융당국도 마찬가지고 환경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에 민간 기업의 실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 국장님. 저도 뭐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 텍소노미가 나오면 분명히 그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 그걸 가지고 활용하실 분들의 니즈가 안 들어가면 그건 사실 만들어 놓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뭐 반드시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 잘 활성화되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고 저는 사실 그 뭐 우리 임동 대표께서 꽤 오랫동안 이런 UNFI 이니셔 그 FI를 저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또 녹색 금융을 많이 이제 선도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 저도 뭐 유엔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런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많은 나라들이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새는 대한민국이 무슨 말을 할 때 관심을 갖고 들어줍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고 아젠다를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글로벌 논의를 주도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적어도 아태 지역만이라도 사실 그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뭐 2기가 지났습니다만 요 짧은 시간에 그 유로피언 유니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거를 다 저희는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안정기에 들어와 있는 것도 상당히 성과인데 이런 좋은 성과들을 좀 글로벌리 좀 공유할 수 있는 적어도 아태 지역에서만이라도 어떤 뭐 그 짧게 그러니까 좀 줄이면 녹색 금융과 관련된 그 파트만 해도 좀 우리가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소개할 게 많지 않을까 그런 걸 가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한국이 먼저 제안을 해서 글로벌 표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그 가능하시면 UN 저 FI하고 관계도 좋으시니까 그런 거를 많이 좀 어레인지를 해주시면 우리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 앞서가는 기업들 금융기관들이 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성과나 그런 좋은 제도들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기후금융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마사이 마라 강에 영양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들어가는 영양은 거의 악어 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금융기관들이 같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하면 다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요새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ESG에 대해서도 상당히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그 기후금융을 해야 되겠다. 근데 단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오늘 참 좋은 말씀도 우리 논술위원님한테도 많이 듣고 또 혼도 좀 났지만 그래도 명심할 말도 있고 우리 국장님도 또 오늘 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후금융 부분은 우리 모두가 KB나 신한이 경쟁자가 아닙니다. 같은 협력자이기 때문에 같이 나아가는 그런 동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 멘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과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국이 아태 지역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하는 많은 좋은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여기 참석자뿐만이 아니고 이 영상을 지금 보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